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무거운 절망감, 다들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0년간 종양학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자체로 사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암 환자 중 대다수가 암이 아닌 다른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 진료실에 찾아온 60대 환자는 5년 전 초기 암 진단을 무시했다가 결국 말기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90% 이상 완치 가능했던 암이었습니다. 암은 작을수록 치료가 쉽습니다. 종양이 작을 때는 약물이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치료 효과가 뛰어나지만 커지면 약물이 중심부까지 도달하지 못해 외부에만 작용하게 됩니다. 커진 종양 내부에는 암세포뿐 아니라 염증, 괴사 조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약물에 저항하는 세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진단이 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단순한 피로감을 무시했다가 말기암으로 발견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 검진을 미루다 결국 가족들에게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미미한 불편함이 사실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20년, 한국에서 25년간 암 환자를 치료해온 75세 종양학 전문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어떤 의학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암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 암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암의 실제 원인, 놓치기 쉬운 초기 증상, 치료의 진실, 부작용 관리 방법, 그리고 정신 건강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암에 대한 모든 것, 그 끔찍한 진실부터 희망적인 해결책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암 환자가 실제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암 자체로 사망한다고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사망하는 암 환자 중 놀랍게도 70% 이상이 암이 아닌 염증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대의학의 불편한 진실은 항암 치료가 위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장 점막은 인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위 중 하나로 독성이 강한 항암제에 쉽게 손상됩니다. 점막 세포가 손상되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발열과 같은 증상을 자주 보이게 되고 의사들은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항생제의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감기의 90%는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바이러스에는 항생제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상위권입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내 유익균도 함께 파괴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장에는 그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100조에서 200조 개의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균입니다. 이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항생제 사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증가는 이 섬세한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 결과 장내 유해균이 장 밖으로 빠져나와 폐로 이동해 폐렴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 균들이 생존하기 위해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슈퍼박테리아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항생제가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사망하는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감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암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현재의 항암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항암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암이 초기 단계일 때는 항암제 사용량도 적고 치료 기간도 짧아 부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내 미생물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 상태가 나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고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장 기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장과 뇌는 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과 행복감을 조절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 중에는 장 건강을 특별히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40년간 현장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암 환자와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이제 암의 단계별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 증상하면 심한 통증이나 출혈을 떠올리시지만 가장 흔하고 중요한 암 초기 증상은 의외로 단순한 피로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로감을 단순한 과로로 치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일기암은 대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2기와 3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기력 저하와 만성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암으로 인해 임파선이 혈관과 연결되는 부분이 차단되어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도 영양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화 기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40세 이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반드시 암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암 환자 중 85% 이상이 진단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여겨 적절한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암 진단이 늦어지는 데는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가 있어도 단순히 과로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검진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암일까봐 두렵다는 심리적 공포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가 검진을 미루게 만들어 결국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20년간 일하며 한국과 미국의 암 환자들의 차이점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미한 증상에도 즉시 검진을 받는 문화가 있어 초기 발견율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증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게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기계 암은 특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위장계통, 암인 식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담도암, 대장암, 직장암, 방광암은 배 속에서 발생하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이들 암이 커져서 주변 장기, 특히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거나 통로를 막아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진단이 늦어지고 안타깝게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수술 가능성이 약 10%로 매우 낮아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유방암, 갑상선암, 피부암 같이 겉으로 만져지는 부위에 생기는 암은 상대적으로 조기 발견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도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어 자가 검진이나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발견 가능합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조기 검진에 더 적극적이어서 같은 유형의 암이라도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식욕 저하, 소화장애, 배변 습관의 변화, 비정상적인 출혈 등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만난 한 한인 환자는 단순한 속쓰림을 1년 넘게 방치했다가 결국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증상을 보인 미국인 환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 초기에 발견하고 완치되었습니다. 암 치료에서는 하루, 한 달의 차이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지금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미루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제 암 치료에 대한 현대의학의 접근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수술을 원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모든 암에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악성도가 높은 암의 경우 처음부터 수술을 시행하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이 몸에 큰 자극을 주는 침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상처를 계속 긁으면 더 심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수술은 눈에 보이는 종양만 제거할 수 있지만 실제 암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크기로 이미 전신을 순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1cm 크기의 암덩어리 안에만 해도 최소 1000억 개의 암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움직여 임파선과 혈관을 통해 전신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현대암 치료에서는 악성도가 높은 암의 경우 먼저 3개월에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시행한 후 수술을 고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신을 순환하는 암세포를 먼저 약화시키거나 제거한 후 남아있는 종양만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대암 치료의 핵심은 약물치료입니다. 암은 전신병이자 유전병이므로 약물치료가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과거에는 암을 단순히 위치와 크기로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특성과 악성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판단되면 처음부터 수술이 아닌 항암제나 면역치료제 같은 전신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지난 10년간 암치료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암치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항암치료의 부작용이 환자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환자는 심한 부작용을 겪고 어떤 환자는 경미한 부작용을 보이며 일부 환자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가 부작용을 덜 경험할지는 치료 전에는 예측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항암제는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분열이 활발한 세포들, 즉 머리카락, 피부, 위장점막, 혈액세포 등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탈모, 피부 발진, 식욕 저하, 메스꺼움,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을 줄이는 항구토제,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는 성장인자, 빈혈을 개선하는 적혈구 생성 촉진제 등 다양한 보조 약물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암의 병기와 현대적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 1기가 초기 암이고 4기는 뼈에 전이된 말기 암을 의미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과거만큼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종양 크기와 위치만으로 병기를 구분했지만 실제로 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전신을 순환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는 1기든 4기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전신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표적으로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 접근법은 초기와 거의 동일하며 다만 치료 강도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많은 4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기간 생존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암의 유전적 특성입니다. 단순히 병기만으로 예후를 판단하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법입니다. 앞으로 암 치료는 더욱 개인 맞춤화되며 각 환자의 유전적 특성에 맞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가 주를 이룰 것입니다. 암에는 다양한 종류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이나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 이 부분을 건너뛰신다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인체에는 약 25개의 주요 장기가 있고 각 장기에 약 20가지 종류의 암이 발생할 수 있어 총 500종 가까운 암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암을 단순히 발생 부위와 조직 형태로만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발생한 암은 모두 위암으로, 폐에서 발생한 암은 모두 폐암으로 분류했죠.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같은 위암이라도 유전자 변이에 따라 완전히 다른 암으로 간주합니다. 이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의 근본적인 특성과 악성도를 파악하는 것이 표준 진료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에 따라 암의 진행 속도와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암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공격적인 분화암이고 다른 하나는 천천히 자라는 순환암입니다. 호르몬 관련 암인 갑상선, 전립선, 유방, 자궁, 난소암은 대체로 악성도가 낮은 편으로 주로 순환암에 속합니다. 이들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반면 폐암, 간암, 췌장암과 같은 분화암은 빠르게 성장하고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암의 유전자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 중 HER이 양성인 경우는 표적 치료제인 허셉틴이 효과적이지만 3중 음성 유방암은 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폐암의 경우도 EGFR, ALK, ROS1 등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따라 효과적인 표적 치료제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현대 암 치료는 단순히 암의 위치가 아니라 유전적 특성에 기반한 정밀의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 진단 시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 치료에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은 면역 치료의 역할입니다. 최근 10년간 암 치료의 가장 큰 혁신은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같은 면역 치료제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면역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특히 흑색종, 폐암, 신장암, 방광암 등에서 면역 치료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있는 환자에서는 장기간 반응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치료 중단 후에도 수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대략 20%에서 30%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PD-L1 발현도와 같은 생체 표지자를 통해 어떤 환자에게 면역 치료가 효과적일지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암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암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이런 최신 치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은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충분한 정보 없이 치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제 암의 정확한 유형과 유전자 특성은 무엇인가요? 이 유형의 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의 목표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암은 두려운 병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조기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8세 박종현 할아버지는 5년 전 단순한 속쓰림으로 검진을 받았다가 우연히 초기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종양 크기는 0.8cm로 매우 작았고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정기검진에서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2년 동안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단순한 위장병으로 생각하고 한약과 소화제로만 관리하다가 심한 빈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진행성 위암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 결국 1년 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65세 이미경 여사는 건강검진에서 유방조영술을 통해 1cm 크기의 초기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도가 낮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으로 확인되어 수술 후 호르몬 치료만으로 완치되었습니다. 현재 8년째 재발 없이 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1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전립선암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기적인 호르몬 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호르몬 의존성 암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같은 암이라도 발견 시기와 암의 특성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윤석준 선생님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전암 단계인 선종성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정명숙 여사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암 표지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간암 표지자인 AFP 수치가 약간 상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초기 간암으로 진단받고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남성은 대장 내시경,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간, 초음파, 상부이장관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은 유방조영술,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대장 내시경, 상부이장관 내시경이 필수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정기검진에서 폐에 작은 그림자가 발견되었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를 미루다가 1년 후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추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은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김순자 여사는 평소와 다른 가벼운 폭통과 소화 불량을 느꼈고 이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후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지만 김 여사는 조기 발견 덕분에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조기 발견의 황금 기준은 의심스러우면 검사하라입니다. 내 몸의 이상 신호를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이정희 여사는 유방암 3기 진단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 초기에 심한 구토와 탈모, 면역력 저하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적절한 부작용 관리를 통해 치료를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암 치료 중이거나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부작용 관리법을 놓치면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대장암 항암 치료 중 심한 메스꺼움과 식욕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항구 토제를 미리 처방했고 박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전후에 이를 복용함으로써 구토 증상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량씩 자주 먹는 식사법을 채택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며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김영숙 여사는 항암 치료 중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또한 백혈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아 감염 위험을 줄였습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운동은 항암 치료 중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걷기, 스트레칭 등의 가벼운 운동은 오히려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정미경 여사는 항암 치료로 인한 구내염과 식도염으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을 섭취하고 구강냉동요법을 시행하여 증상을 완화했습니다. 구강냉동요법이란 항암제 투여 전후에 얼음을 입에 물고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구내염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환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음의 건강입니다. 대전에 사는 76세 윤진호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중 우울증을 경험했지만 암 환자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관리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에 사는 70세 장미숙 여사는 항암 치료 중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극이 적은 순한 보습제를 사용하고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 영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2세 한상훈 할아버지는 암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했고 이는 그의 체력 회복과 치료 효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데
이는 면역 세포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5세 이영자 여사는 항암 치료로 인한 손발 저림 증상 말초 신경병증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고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했으며 압박 양말을 착용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진과의 열린 소통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부작용을 참고 견디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7세 김명호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중 발생한 모든 이상 증상을 의료진에게 즉시 알렸고 덕분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환자의 상태는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환자와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고 개인화된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73세 박순영 여사는 항암 치료 중 구토 증상은 적었지만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맞게 일상 활동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부작용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암 환자의 정신 건강과 뇌 기능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가 환자의 정신 상태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 교과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9세 장우진 할아버지는 위암 치료 중 성격이 완전히 변해 가족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이해심 많던 장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암 진단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항암제가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6세 김영숙 할머니도 유방암 치료 중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소위 케모 브레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멈추신다면 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환자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항암제는 뇌세포에도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종종 성격이 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82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후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더 먹지 않고 물을 마시라고 하면 더 마시지 않는 식의 반항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접근법은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 후 환자가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런 접근법을 통해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약을 드세요 라고 직접 지시하는 대신 약을 여기 놓아둘게요 라고 말하며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장과 뇌의 연결성도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에 사는 80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로 인한 장내 미생물 균형 파괴로 우울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인데 장과 뇌는 미주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유산균 보충제와 식이 조절을 통해 장 건강을 회복하면서 우울 증상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암 환자의 정신 건강 관리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7세 정승호 할아버지는 폐암 치료 중에도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했고, 이는 그의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뇌 조직과 근육은 사용할수록 건강해지는 반면 폐, 심장, 위, 간 등의 다른 장기는 사용할수록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암 치료 중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는 75세 김명자 할머니는 항암 치료 중에도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실천했고, 이를 통해 치료의 부작용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 읽기, 퍼즐 풀기, 음악 감상 등의 정신 활동도 항암 치료 중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81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항암 치료 중에도 매일 신문을 읽고 바둑을 두는 습관을 유지했으며, 이는 그의 인지 기능 보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있어 가족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울산에 사는 78세 박미영 할머니는 항암 치료 중 우울증을 겪었지만,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암 환자 자조 모임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에게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치료 후 일상으로의 복귀와 재발 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8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장암 치료 완료 후 5년간 재발 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김 할아버지는 치료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9세 이영희 할머니는 유방암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덕분에 미세한 재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간단한 추가 치료만으로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암 생존자에게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폐암 치료 후 흡연 환경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40년 넘게 담배를 피웠던 그는 암 진단을 계기로 완전히 금연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까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폐 기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6세 정미경 할머니는 췌장암 치료 후 철저한 혈당 관리로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췌장암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식이요법과 적절한 운동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 종류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암 유형에 맞는 관리법을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생존자로서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72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위암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는 명상과 취미 활동을 통해 이런 불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암 생존자 모임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암 치료를 마친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앞으로 말씀드릴 중요한 재발 방지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이승만 할아버지는 간암 치료 후 음주를 완전히 중단하고 간 기능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체중 관리에 신경 썼고, 간 독성이 있는 약물이나 보충제 사용도 주의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장미숙 할머니는 갑상선암 치료 후
정기적인 호르몬 수치 검사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에 주의하면서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노력했고, 목 부위에 이상이 느껴질 때마다 즉시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암 치료 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도전은 새로운 정상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최영자 할머니는 유방 절제술 후 자신의 변화된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암 생존자 단체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과 자조 모임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다른 환자들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84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전립선암 치료 후 배뇨 문제와 성기능 저하를 경험했지만 적극적인 재활 훈련과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후 후유증이나 기능 변화를 경험하지만 적절한 재활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암을 경험한 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이 비록 어려운 질병이지만 동시에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암을 통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암이라는 위기를 통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소중한 것에 더 집중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은 두려운 병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접근법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